자, 이제 어법 특강 제10강으로 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강의이고요. 이 마지막 강의는 다양한 문장들을 통해서 그리고 또 높임법들을 통해서 문법과 어법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 시간이지만 우리 10강을 또 1강처럼 최선을 다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제목은 이제 정확한 문장이 되겠고요. 모두 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 결국은 출제 경향에 맞춰서 우리는 강의를 하고 있고요. 무조건 출제되는, 정말 놀랍게 4문제나 출제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이제 이것은 결국은 문장을 펼쳐서 성분과의 관계, 그리고 문법 이론들을 확인하는 거라서 암기한다 일부 있어요. 하지만 결국 반복되는 패턴을 익히는 거라서 다다익선, 좋은 예문들을 확보하여서 우리 교재에 있고요. 또 그 이상의 예문들을 여러분이 틈틈이 관심을 가지면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은 반복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정확한 문장과 관련하여서 4문제, 어법에서 비중이 높은 편인데, 첫 번째, 어법에 맞는 것, 맞지 않는 것과 관련된 문제 하나 출제되고요. 물론 이 어법과 관련된다라는 것은 결국은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가장 많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서술어, 부사어 서술어, 부당한 공유, 시제의 불일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함하여서 첫 번째 어법 문제로 이제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높임법입니다. 역시 우리 국어에서 가장 외국인들이 어려워하는 높임법. 이것은 어휘로서의 높임어도 있지만 3가지의 높임 표현,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이라고 하는 이 높임 표현을 이론으로 우리가 분명히 공부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중에는 상대 높임이 가장 좀 복잡하거든요. 등급에 따라 나누어지고 격식체와 비격식체로도 나누어지기 때문에 이 상대 높임 부분에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중의적인 표현인데요. 중의적이라는 것은 모호한 표현이라고도 하죠. 결국은 뜻이 2가지 또는 3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어순을 바꾸고 쉼표를 넣기도 하고 보조사 는 등을 붙임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해요. 모호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역시 중의적인 문장인 것 아닌 것이라고 딱 정형화되어 있는 문제 유형이고요. 자, 마지막 4번째 번역투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번역투라는 것은 거의 대부분 영어식 표현 또는 일본어식 표현, 그냥 단순히 어떤 외국어의 외래어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말의 기본적인 어순이나 우리말의 의미와 달리 결국 서구의 영어가 침투되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말이 훼손되는 거예요. 또 일본어투라는 것도 일제 강점기를 겪으면서 강요된 말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전혀 우리말에 맞지 않는데 굳어진 말들이 있어요. 이것 또한 일종의 우리말답지 않은 표현이라고 해요. 물론 사실 번역투라고 해서 다 어법에 틀린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can not too much 구문 또는 too too 구문이라고 우리가 영어 때 많이 배웠는데 이러한 표현을 한다고 해서 저거 틀렸어, 너 그렇게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말답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아무리 뭐뭐 해도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매우 강조할 만하다,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간결하게 쓸 수 있잖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또 능동문이죠. 사람이 건물을 지었다 이러면 가장 기본적인 능동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영어식 표현, 피동 표현에 익숙하다 보니까 건물이 사람에 의해 지어졌다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우리가 말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을 하다라고 가는 걸 권장하고 이 되다라는 피동 표현을 지양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면접 때도 우리가 되게 필요한 거고요. 평소에 언어 습관도 내가 혹시 피동 표현을 많이 쓰는 건 아닌가라는 것을 유심히 자신의 말투로 좀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아니면은 have 동사를 남용하는 거. 소유는 have가 맞죠. 즉 그러니까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요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소유가 아닌 것에도 우리가 자꾸 가지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생각을 갖고 있다, 의견을 갖고 있다, 불만을 갖고 있다, 이런 건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있는 거죠. 불만이 있고 의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have 동사의 남용도 이것을 어법에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우리말답지 않다,
번역투의 표현이다. 역시 일본어투의 니 오이데, 일본 사람들이 엄청 많이 쓰는 뭐뭐에 있어서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아노, 노라는 조사를 남용하다 보니 우리가 에의, 으로의, 부터의, 와의, 에서의 이렇게 자꾸 의를 격조사 뒤에 또 붙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 또한 다 번역투의 표현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저도 많은 예문들이 있지만 시간 안에 설명해 드리려고 취사 선택했으니까요. 시간으로 우리가 또 꼼꼼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야기했지만 첫 번째,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이라는 것은 필수 성분이 누락된. 우리가 대충 말이 되는 것은 일반적인 주어는 없어도 괜찮아요. 뭐 예를 들어 너는 어디 가니? 우리 이렇게 잘 안 하잖아요. 어디가? 이래도 말이 되죠. 왜? 너는 굳이 you are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집에 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집에 갈게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주어는 생략할 수 있지만 필수적인 주어는 또 꼭 있어야죠.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필수 주어, 필수 목적어, 필수 부사어, 필수 서술어 이런 성분들은 이 시험에 나오게 되면 꼭 있어야 하는 경우로 판단하고 우리가 찾아야 돼요. 대충 맞지 않을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아까 높임법에 주로 상대 높임법 등급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게는 격식체, 비격식체지만 격식체 다시 네 가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등급. 또 비격식체, 해요체, 해체 두 가지. 그래서 총 6가지의 등급이 있는 셈이에요. 높임도, 낮춤도 또는 아주, 예사, 두루 이렇게 이름들이 달라서 이건 또 표로 잠시 우리 공부할 거고요. 자, 중의적인 문장 번역투가 거의 비슷하게 반복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정답률이 가장 낮은 부분이 있겠죠? 높임법이라고 했어요. 높임법의 등급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묻기도 하고요. 등급이 잘못된 것을 묻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딱 하나의 표로 우리 정리하면 되겠고요. 또는 이제 어휘상의 높임, 어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고유어보다는 한자어가 높임의 의미로 더 많이 쓰이기는 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선생님 집 이런 것보다는 선생님 댁이라고 우리가 쓰는 한자어가 있을 거고요. 또는 뭐 꼭 한자어가 높임은 아니지만 밥이라는 말 대신에 진지는 참고로 고유어입니다. 순우리말 진지. 진지한 자세, 진지한 태도 이게 아니고요. 밥의 높임말인 순우리말 진지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술도 할아버지가 술을 드셨다 이런 것보다 할아버지께서 약주를 드셨다 이렇게 하면 약주가 술의 한자어의 높임말로 우리가 또 간주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 어휘들도 우리가 좀 공부해야 되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부터 순서대로 가는데요. 첫 번째 어법에 맞는 표현으로 가겠습니다. 자, 교재에는 정답이 바로 나와 있긴 하지만 우리는 약간 연습하라고 잘못된 표현에 대한 올바른 표현을 빈칸으로 제가 먼저 처리를 했고요. 빈칸의 답도 설명 후 보여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잘못됐다의 기준은 뭐라고요? 주로 주어 서술어 먼저. 근데 이렇게 문장이 길 때는 주어를 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의 농부들은 그럼 어떻게 했어요? 힘을 훨씬 적게 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농사를 지을 때보다 이렇게 힘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농부들이 힘이 좀 덜 든다는 거예요. 괜찮죠? 자, 문제는 시간 또한 적게 걸린다. 이게 지금 뿐만 아니라의 대등이기 때문에 앞에와 성분의 구성이 비슷해야 되죠. 같아야 돼요. A뿐만 아니라 B면. 근데 결국은 농부들은 시간 또한 적게 걸린다? 이상하잖아요. 농부들이 시간이 적게 걸리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시간을 절약한다. 힘을 적게 들인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시간 또한 절약한다. 누가? 농부들이. 농사를 지을 때 시간을 절약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큰 주어가 앞에 대등한 것을 받고 있다면 성분을 역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그리고 의미가 대등하게 가주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주어, 서술어와 관련된 비문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안 보아도 금방 알 것 같죠.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패배한 이유는 그럼 이유는 그러면 거의 서술어는 정해져 있죠. 이유는 여겼다가 아니라 이유는 때문이다. 원인은 때문이다. 요인은 때문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래서 결국 패배한 이유는 상대를 너무 업신 여겼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비문을 놓고 손으로 가리고 우리가 책이라면 교재는 가리고 여러분이 직접 연습하시면 되고요.
뭐 이런 형태의 예문 중에 것은 것이다 라고 하는 의존명사 주어에 의존명사 서술어가 호응이 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뭐뭐 한다는 것이다, 점이다, 바이다. 바로 의존명사끼리는 호환이 됩니다. 꼭 것은 것이다여야 하는 건 아니에요. 것은 뭐 점이다, 점은 것이다 이렇게 바꿔도 돼요. 뭐 같은 경우로 보통 시험에 나오긴 하죠. 강조하고자 하는 점은 뭐뭐 한다는 점이다 이렇게 나오긴 하지만 것으로 바꿔도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주술 간의 호응이 역시 기계적으로 약속된 거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정도 보면 그 다음에는 거의 틀리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나 다다익선이라서 거듭 가능하면 또 새로운 예문들도 하나씩 하나씩 추가하시면 되고요. 자, 또 해볼까요? 문장 성분의 호응, 또다시 주어와 서술어에 불일치네요. 인간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며 또 대등이죠. 그럼 이런 형태의 문장이 또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신분, 지위, 성별 등의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뭔가 어색하죠. 인간은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떠한 존재이며 어떠한 존재이다. 약간 이런 대등한 구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 차별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는 부정에 대한, 명령에 대한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역시 존재이며 존재이다. 이렇게 대등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철수는 국어를 잘하고 영희는 예쁘다. 이상하잖아요. 국어를 잘하고 그랬으면 또 그러한 성질이 뒤에 나와야 대등하죠. 그러면은 영희는 뭐 수학을 잘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꼴이 되어야 함을 결국 중간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져 있을 때 동일한 성분의 구성을 보시면 됩니다. 자, 4번도 현재의 복지 정책은 전망입니다. 벌써 이상하죠. 정책이 전망이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전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전망을 하는 거고요. 대신에 복지 정책은 손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리들에게 전망이 되겠죠. 이건 어쩔 수 없는 피동이에요. 피동 자체가 틀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중의 피동은 무조건 틀리지만 피동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약간 우리말답지 않을 뿐. 그래서 현재의 복지 정책은 이 주어니까 앞으로 좀 손질이 불가피해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줄여서 전망됩니다.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자,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의 문제가 문장 성분 중에 많습니다. 다만 얘들이 많아서 그렇지 꼭 주어 서술어만 해당하지는 않아요. 목적어 서술어. 나는 밥을 먹었다는데 나는 먹었다. 막 이상하잖아요. 나는 집에서 먹었다. 이상한 거예요. 뭘 먹었는지 알 수 없으니까. 필수 성분들 확인하고. 또 부사어와 서술의 호응도 우리가 뒤에서 더 살펴볼 겁니다. 자, 이제 또 어법 중에 문장 성분의 과잉이나 부족이에요. 과잉이라는 것은 불필요한데 두 번 들어간 거예요. 부족은 지금처럼 있어야 하는데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선수의 장점은 장점이다. 자, 아까 뭐 것은 것이다. 이런 거는 필요하지만 그 선수의 장점이 뭐예요? 그러면 무엇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죠. 장점은 장점이다. 좋은 점은 좋은 점이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좋은 점은 무엇이다. 이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따라서 그 선수의 장점은 경기 흐름을 잘 읽고 보내준다는 것이 다 하면 되겠네요. 장점이다를 빼버리고 말이죠. 그 선수의 장점은 공을 잘 보내준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렇게 불필요하게 장점은 장점이다라고 두 번 과잉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물론 이것도 약간 중복된 표현의 뒤에 나오는 거와 연결되지만 공기를 자주 환기해야 그랬는데요. 사실은 환기라는 말이 뭐예요? 공기를 바꾼다는 거죠. 공기를 바꾸는 게 환기잖아요. 근데 공기를 환기하다. 좀 이상하죠? 이게 목적어가 불필요하게 들어갔다고 본 거예요. 중복됐기 때문에. 따라서 요즘 같은 때에는 그냥 자주 환기해야. 환기하다라는 말만으로도 공기를 바꾼다라는 게 이미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자주 환기해야라고만 써도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뒤에 고유어 한자어가 중복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앞으로 전진이라고 하지 않고 전진이라고 하면 되는 거고 또는 우리가 굳이 역전 앞이 아니라 역전이라고만 해도 되는 것처럼 공기를 환기하다 이런 것도 중복된 표현이죠. 성분의 과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또는 고인의 숭고한 삶과 뜻을 추모하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추모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주로 사람, 돌아가신 분을 우리가 추모하는 거죠. 돌아가신 분을 그리며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을 추모하겠죠. 자, 그런데 삶을 추모하거나 뜻을 추모할 수 없어요. 이건 약간 불필요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삶을 추모하거나 뜻을 추모한다라는 이 목적어가 다 필요 없다라는 거라서 차라리 그냥 숭고한 어떤 고인을 추모하는 거죠. 숭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을 추모하다. 즉 목적어는 삶과 뜻이 아니라 고인을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어순을 일부 바꾸고 숭고한 삶을 살았던 고인을 추모하다 이렇게 바꾸어야 하겠죠. 또 네 번째도 문학은 다양한 삶의 체험을 보여주는 예술의 장르로서, 그러면 문학은 어떠한 예술의 장르이다라는 주어 서술어는 여기에 이제 의미였겠죠. 그런데 문학을 즐길 예술적 본능을 지니는 것이 문학은 아니잖아요. 문학이 본능을 지니는 건 아니죠. 문학은 그냥 예술의 하나예요. 예술의 장르라는 거예요. 대신에 그런 본능을 지니는 건 누구예요? 바로 우리가, 인간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본능을 지닌다라는 전혀 다른 주어가 두 가지여야 해요. 하나는 문학이고 하나는 사람은, 인간은이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인간은이라는 주어가 새로 들어가야죠. 필수 성분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결국 인간은이라는 주어가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인간은이 그냥 보편적 상황일 때는 없어도 되겠죠. 인간은 뭐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러면 그냥 착하게 살아야 한다. 이래도 괜찮아요. 꼭 인간은이 없어도 돼요. 착하게 살아야 하는 거는 보편적인 사실이잖아요. 누가? 우리가, 인간이, 사람이 그렇겠죠. 그러니까 꼭 들어가야 할 때는 넣고요. 불필요하게 당연한 사실들 이럴 때는 주어가 없어도 되겠죠. 여기는 있어야 되는 다른 주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의 과잉 부족의 오용도 추가로 알아보았고요. 또 세 번째, 시험에 또 엄청 잘 나오는 접속 구성의 오용이죠. 사실은 이제 우리 국어의 대표적인 접속 구성이 뭐냐면 와, 과죠. 와, 과. 흔히 접속 조사라고 이야기하는 둘 사이에 들어가는 거 있죠. 아니면은 뭐 A 및 B, A 또는 B, A 그리고 B 이렇게 대등하게 이어질 때 말이에요. 그럴 때 결국 뒤에 있는 서술어와의 관계를 잘 보라는 거예요. 보통은 뒤에 있는 건 맞는데요. 앞에 있는 게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멀리 있으니까. 우리가 잠시 착각해요. 물론 묶어서 설명하는 경제성도 있어요. 예를 들어 나는 국어와 영어를 잘한다. 아무 문제 없죠. 국어를 잘한다, 영어를 잘한다. 줄여서 쓴 거예요. 나는 서울과 부산을 갔어요. 전혀 문제가 없죠. 서울도 가고 부산도 갔으니까. 자, 그런데 이제 다른 성격일 때. 예를 들어 나는 빵과 우유를 마셨다. 그럼 우리는 지금 순간 들리는 거는 우유를 마셨다가 들리죠. 끝에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나 빵과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빵은 먹는 거지. 액체가 아니니까 빵을 마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빵을 먹고 우유를 마시는 거죠. 중국은 땅덩이와 인구가 많다. 느낌이 어때요? 인구가 많다. 맞잖아요. 그러나 땅덩이가 많지는 않죠. 땅덩이는 넓고 인구는 많은 거예요. 자, 이런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이 음식은 맛과 영양이 많다. 첫 느낌이 어때요? 이 음식은 맛과 영양이 많아요. 그러면 영양이 많으니까 맞죠? 그런데 바로 와과에 맛이 많다고 하지 않잖아요. 맛은 좋은 거죠. 따라서 맛이 좋고 영양이 많다. 이렇게 각각 다른 서술어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맛과 영양이 좋다. 그러면 맞아요. 이건 둘 다 받는 말이죠. 맛도 좋아요. 영양도 좋아요. 이건 돼요. 그러니까 구성상에서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말인지 아니면은 같은 접속 구성임에도 서술어가 달라야 하는지 이걸 우리가 명확히 따져봐야죠. 자, 그러면 자, 대학은 어떤 곳이에요. 전체의 주어 서술어는 맞아요. 그런데 뭐가 보인다고요? 바로 와과. 대학은 모든 시대와 나라에서 형성된 가장 심오한 진리 탐구와
치밀한 과학 정신을 배양하는 곳입니다.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예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과학 정신을 배양하다, 기르는 거잖아요. 맞아요. 정신을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 탐구를 기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와과 앞에 있는 거.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뒤가 틀릴 때도 있어요. 일부러. 근데 거의 대부분은 뒤는 맞고 앞이 틀려요. 왜냐면 멀리 있으니까 까먹기 쉽거든요. 자, 그래서 결국 중간에 동일한 형식인 을 하고 이렇게 호응해 주는 게 좋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리탐구 와에는 어떤 성분이 없다고요? 서술어가 없는 거죠. 배양하다의 서술어가 뒤는 맞지만 여기에는 안 받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서술어를 만들어줘야 돼. 자, 이런 것을 바로 부당한 공유라고 말해요. 하나의 서술어를 공유한 거고요. 아니면은 서술어의 잘못된 생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에도 접속 구성의 오용, 접속 와관대 잘못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진리를 탐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을하고가 가장 기계적이고 교과서적인 문장 형식이에요. 나는 무엇을 했다. 이래야 되겠죠. 그래서 진리 탐구를 하고라는 목적어를 통해 서술어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뒤에도 과학 정신을 배양하다가 결국 대등하게 호응이 되겠죠. 자, 여기도 비슷해요. 그 나라 주민과의 충돌이나 오하지만 역시 또 대등하잖아요. 충돌이나 정체성을 상실. 그럼 또 있네요. 을 상실하다. 을하다니까 이것도 주민과 충돌하거나 이래야 되겠죠. 이거는 을 충돌하다가 아니고요. 와니까 와가 주민과 충돌하거나. 그래서 또 서술어를 만들어준 거죠. 똑같아요. 새롭게 들어온 성분이 서술어. 서술어의 잘못된 생략이 지금 두 가지가 나왔지만 꼭 서술어만은 아니되 접속 구성에서는 이렇게 중간 부분에 주목하라. 그래서 특히 와과 구성이 나올 때 접속에 와과 구성이 나오면 특히 의심하고 봐야 돼. 틀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접속 구성이긴 한데 서로 대등하지 않은 범주를 준 거예요. 같은 범주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철수는 교통 문제, 주택 문제, 환경 문제, 사회 문제. 그럼 마치 문제가 4가지 같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은 교통이나 주택이나 환경이 모두 사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가 훨씬 큰 거고 그 사회 문제 안에 교통, 주택, 환경이 포함된 거죠. 그럼 이렇게 대등하게 A, B, C, D처럼 주면 안 되고요. A, B, C와 같은 사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이것들을 포함해 사회 문제가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받게 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귀결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환경 문제와 같은 이게 다 총체적인 사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사회 문제는 큰 거니까요. 그렇죠? 자, 범주를 잘 설정하라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또 병렬 관계 아까 비슷해요. 철수는 국어를 잘하고 영희는 예쁘다. 그러면 안 되는 것처럼 여기도 남편은 친절하며 그럼 친절하다라는 태도잖아요. 근데 부인은 교사래요. 뭐예요? 이게 벌써 대등하지 않죠. 직업을 말한 거니까. 그래서 한 명이 친절하며 한 명은 뭐 자상하든지 다정하든지 이런 성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직업은 직업끼리 남편은 뭐 과학자이고 부인은 교사이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친절하며 인정이 많다. 이게 당연히 좌우의 병렬 관계가 의미상 대등해야 되고요. 자, 이것도 보니까 한국 드라마 겨울 연가가 벌써 오래된 일이네요. 한 20여 년 전인데. 자, 대만, 중국, 하노이 등에서 대단한 인기를 끌고 처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안 맞는 건 뭐예요? 대만, 중국은 나라 이름이고 하노이는 베트남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도시고 얘는 나라가 나왔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같은 나라끼리 주든지 그러면은 대만,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은 사실은 도시가 나오기 어려운 이유는 그 나라에서 인기겠죠. 그 도시만, 특정 도시만 인기는 아니잖아요. 대만의 수도야 외래어 표기법에 의하면 타이베이 아니고요. 중국은 베이징 아닙니다. 북경 베이징이고요. 역시 우리는 호찌민과 함께 하노이를 앞에 외래어 표기법에서 배우기도 했어요. 호치민 아니고요. 구수도는 호찌민, 현수도는 하노이, 베트남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베트남으로 고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언어를 설명할 때 이런 거 있어요. 뭐 영어 아니면 뭐 일본어 그러다가 한글. 그 한글이 아니에요. 한글은 표기고요. 우리는 그냥 한국어라고 해야죠. 한국어. 그래서 한국어나 영어나 일본어가 대등한 거예요. 거기 갑자기 한글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격이 대등하고 같아야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부사어. 역시 부사어도 원래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왜냐하면은 부사어가 특정한 서술어와 수반이 되기도 하거든요. 뭐 다 알지만 절대로는 100% 부정이잖아요. 그래서 절대로 뭐뭐 하지 말아야 한다. 절대로 뭐뭐 하지 않는다. 이렇게 부정서술어고 여기는 뭐뭐 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일종의 당위적인 서술어가 나왔죠. 그래서 절대로와 알아야 한다의 호응이 맞지 않는 쉬운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다 배운 거예요. 고친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반드시 뭐뭐 할 줄 알아야 한다거나 아니면 절대로 뭐뭐 하지 않아야 한다거나.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악기를 다루는 거니까 반드시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자, 이런 당위와 관련된 것 중에는 모름지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학생은 모름지기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또 부정어나 의문형 이렇게 특정한 서술어를 수반하되 하물며도 그럴 수가 없다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짐승도 제 새끼는 챙기는 법이거늘 하물며 인간이 그럴 수가 있으리야 뭐 이런 거죠. 역시 하물며는 100% 의문형과 와야죠. 의문형 서술어가 오게 되는 거라서 그럴 수가 없다가 아니라 하물며 그럴 수가 있으리야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서리적인 의문형이 오게 된 거죠. 인면 수심이다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사람의 탈을 썼는데 사람의 얼굴을 하고 짐승의 마음과 같구나. 야, 사람으로서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냐 뭐 이런 거 말이죠. 자, 이렇게 의문형을 수반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은 또 우리가 부사어들 중에서는 뭐 여간 그러면 뭐뭐가 아니다 이런 거 있죠. 여간 맛있지 않아 무슨 말이에요? 매우 맛있다는 거잖아요. 여간 좋지 않아 매우 좋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간은 아니다 이렇게 부정형과 함께 또 수반이 되기도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실 어법의 예들이 진짜 많아요. 제가 아주 주옥 같은 예들을 교재에 구성을 해놓았는데요. 시간상 딱 요 정도만 제가 추렸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중복 표현이라고 했어요. 물론 이제 중복 표현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중의적 표현, 이제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역시 여러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도 사실 중복 표현으로 우리가 보고 진짜 아까 역전압 아니면은 무슨 뭐 앞으로 전진, 뒤로 후퇴, 뇌리속 이런 것들이 우리가 중복된 대표적인 시험용 사례잖아요. 자,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다. 어때요? 아버지의 이 관형격 조사 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호해요. 중의적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세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세 가지. 자, 첫 번째 이것은 아버지의 그림이야. 뭐예요? 아버지가 그린 그림이에요. 아버지가 화가예요. 이거 우리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그린 거야. 두 번째, 아버지가 소장하고 있는 거야. 이거 비싼 거야. 우리 아빠가 산 거야. 아버지 거야. 아버지가 소장. 세 번째, 아버지를 그린 그림. 아버지가 모델이에요. 초상화인데 우리 아버지 그림이 아버지를 그린 거야. 이렇게. 자, 이런 식의 세 가지가 가능하고요. 자, 그래서 고쳐서 아버지가 그리신, 아버지를 그린, 아버지가 소유하신. 알겠죠?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부정어가 왔을 때 이것이 영어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완전 부정이냐 또는 부분 부정이냐. 이렇게 그 부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을 하죠. 말 그대로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완전 부정. 아무도 안 온 거예요. 정말 노바디예요. 아무도 안 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다 오지 않았어요. 초대했는데 막. 자, 두 번째는 다 온 건 아니죠. 일부만 왔다는 거예요. 부분 부정. somebody. 그래서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다. 자, 그런데 여기에 딱 한 글자만 추가하면 중의성이 사라져요. 한 글자만 추가하면 친구들이 생일잔치에 다 오지는 않았어요. 다 오지는 않았다는 건 뭐라고요? 부분 부정. 그럼 이제 중의성이 없어져요. 아니면 중간에 들어가도 돼요. 다는 온 건 아니에요. 엄마가 친구들 왔어. 엄마 다는 안 왔어. 지금 한 두어 명 안 왔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보조사는이 앞에 와도 되고 뒤에 와도 되는데 그럴 때는 중의성이 사라집니다. 자, 그래서 정확하게 모두 오지 않았다. 아무도 오지 않았다라고 하든지 완전 부정. 아니면은 다 오지는 않았다라고 부분 부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고치라는 거. 중의성과 관련된
전형적인 예들이고요. 아니면 이것도 나는 엄마와 동생을 백화점에서 만날 예정이다. 세 사람인데요. 이게 어디와 짝이 되는지 모르겠죠. 나는 엄마와 동생을 만난다는 건지 아니면은 나는 엄마와 함께 동생을 만날 예정이라는 것인지. 그래서 결국 이 와 과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지금 모호하기 때문에 차라리 나와 엄마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와 엄마가 같이 이제 동생을 만날 예정이. 이렇게 여기서 끊어주게 되면 이렇게가 되고 동생을 한 명 만나게 되는 거겠죠. 뭐 다양한 방법은 있어요.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면은 나는 혼자서 엄마와 동생 두 사람을 만나기로 했어.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자, 네 번째도 워낙 시험에 잘 나오는 비교. 비교의 모호성이라고 해요. 비교의 모호성이라는 것은 남편은 나보다 더 독서를 좋아하는 것이 첫 번째,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 나도 취미가 독서인데 남편은 완전 독서 광인 거예요.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정도일 수 있다는 거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 대상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남편은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라는 대상보다 독서를 더 좋아해. 사실 독서면 고상하지만 보통 게임에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데 남편은 게임 더 좋아해요. 아니면은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집에 오면 게임만 해요. 이럴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식의 비교의 모호성도 정말 시험에 잘 나오는 사례들입니다. 다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대상인지 정도인지 둘 중에 하나로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 동어 반복이죠. 전형적인 중복 표현은 이제 반복되는 거니까요. 특히 고유 한자어가. 돌이켜 회고하다. 같은 말이죠. 회고라는 것이 결국은 돌이킬 회자잖아요. 돌이켜 생각하는 게 회고니까. 그러면 고치는 건 둘 중에 하나. 고유어를 남기든 한자어를 남기든. 대신에 이럴 때는 보통 회고해 보건대라고 고유어를 빼고 쓰는 게 더 간결하다고 봐요. 단지 우리 입장에서는 한자어를 빼고 순우리말을 쓰는 게 더 낫기도 하죠. 돌이켜 생각해 보건대. 그래도 된다는 거고요. 자, 사실은 여기도 있어요. 형극의 가시밭. 사실은 이것도 있어요. 형극이라는 것 자체가 가시밭이거든요. 형극의 가시밭.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형극의 길을 걸어왔듯 가시밭 길을 걸어왔듯. 자, 그래서 고친다면 회고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가시밭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두 가지를 묻기도 합니다. 형극이 가시밭이라고 했어요. 보통 우리 도마 안중근이 했던 얘기. 예를 들어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일일 부독서 구중생 형극 이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가시, 형극이라는 말이 또 나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나 있었네요. 자, 흡연이 담배를 피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담배 흡연율이라는 건 이상한 말이죠. 하나만 쓴다면 그냥 흡연율 이래도 되겠네요. 청소년 흡연율. 물론 어문 규정에 의하면 우리 모음이나 니은 다음에 율열이었기 때문에 흡연율이 되겠죠. 대신에 뭐 예를 들어 사망률, 경제성장률 이런 거 할 때는 률을 썼던 우리 두음법칙 때 구별했던 것도 여기에 살짝 보입니다. 자, 또 머릿속에 뇌리라고 했는데요. 뇌리라는 게 머릿속이라는 거죠. 속 리자거든요. 표리부동할 때 겉과 속이 표리니까요. 그래서 역시 둘 중에 하나. 즉 머릿속에 스쳐도 되고요. 뇌리를 스쳐도 돼요. 꼭 한자어로 고친다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니까요. 반면에 뇌리 속이라고 마치 우리가 사이시오처럼 막 붙이지만 이것도 틀리다는 거죠. 뇌리 속을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고친다면 뇌리를 스쳐간다. 머릿속을 스쳐간다. 둘 중에 하나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뇌리 또는 머릿속이죠. 제가 또 미리와 예가 겹치죠. 그러니까 미리 예비도 틀리지만 뭐 미리 예상하다, 미리 예견하다, 미리 예측하다 다 틀리는 거예요. 중복된 거니까. 아니면 다시와 제자를 쓰는 것도 있잖아요. 다시 재고하다, 다시 재활용하다, 다시 재생산하다 이런 것도 다 중복된 표현이에요. 그렇죠? 또 별도의 따로도 같은 거죠. 자, 이렇게 중복된 것들은 거듭 아무거나 고유어든 한자어든인데 예비, 별도 이렇게 한자어로 줄여놓았습니다. 자, 중복된 표현의 사례들이. 근데 우리가 정말 무심코 중복인데도 막 쓰는 거 있어요. 뭐 백주대낮에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가 틀리죠?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백주가 하얀 낮을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중복된 표현이다. 백주에 또는 대낮에 이러면 되겠죠. 다만 이제 우리가 참고로는 중복되지만 관용적으로 인정하는 말들도 있어요. 뭐 동해 바다, 서해 바다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바다 해가 겹치지만 고목나무, 초가집, 뭐 처갓집 이런 거 이게 겹치잖아요. 집가도 겹치고 나무목도 겹치지만 이거는 사전에 등재되어서 그냥 관용적으로 인정한다라는 사례도 있습니다. 시험에는 이제 틀린 것을 많이 주겠죠. 자, 이제는 세 번째 높임 표현입니다. 자, 시험에 가장 중요한 거라고 했어요. 어렵다고 했습니다. 자, 잘 보셔야 되는데요. 이 높임 표현은 일단 숫자로는 세 가지라고 했어요. 주체, 상대, 객체. 그런데 대부분 주체가 뭐고 상대가 뭐고 객체, 특히 객체가 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제가 대표 예문을 하나 만들어서 좀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교재는 없지만 잘 봐주세요. 자, 보통 우리는 화자가 있고요. 주체가 있고 청자가 있고 객체가 있어요. 화자는 말하는 이. 여기 문학에서는 서술자라고 하죠. 말하는 이, 빨화자. 자, 주체는 누가죠. 보통 주어에 해당하는 철수가. 그럼 철수가 주체. 아버지께서. 그럼 아버지가 주체죠. 자, 청자는 당연히 듣는 이. 또는 우리 시험으로는 상대라고 하죠. 그래서 청자나 상대를 같은 의미. 상대 높임법을 청자 높임법이라고 교과서들에 나오기도 해요. 같은 말이에요. 지금 사실은 제가 화자잖아요. 제가 말하고 있죠. 여러분이 청자죠. 제가 여러분을 보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아니면은 뭐 내가 어떻게 했어? 그러면 내가는 다시 또 주체가 되겠죠. 여러분에게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여러분 자체가 이제 어쨌든 듣는 이 청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객체라는 말이 어렵기 때문에 10글자로 외워도 좋아요. 객체가 뭐야? 그러면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자, 그러면 목적어라면 우리 성분에 의하면 을을이 오는 대상. 만약 철수를 그러면 철수가 객체인 거예요. 할머니를 선생님께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선생님을 그러면은 목적어의 대상인 객체. 자, 부사어는 에게나 깨예요. 에게나 깨. 그래서 에게가 만약 너에게 그럼 너가 또 객체. 선생님께 그러면 선생님께도 객체.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객체는 어떤 대상인데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거예요.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닌 주체도 아니고 다시 한번 청자도 아닌 어떤 객체라는 게 있다는 거죠. 목적어나 부사에 대해서. 자, 이걸 예문으로 한번 봐보세요. 철수가 고모에게 말하는 거죠.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사실 이게 이제 수능에 나왔던 예문이에요. 엄청 중요해요. 높임법으로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철수는 누구라고 해야 돼요? 화자. 왜? 고모에게 말하니까. 고모는 듣는 이, 청자 또는 상대라고 하기로 했죠. 고모는 청자, 상대. 그래서 보통 이렇게 쉼표의 대상이 많이 나오죠. 고모 아니면 철수야. 그럼 철수야가 청자겠죠. 만약 철수를 부른다면 고모가 철수를 부르면 고모가 다시 화자가 되고 철수는 청자. 지금 여기는 철수가 고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그래서 가장 또 중요한 깨서와 깨의 엄청난 차이를 알아야죠. 깨서는 이 가의 높임이잖아요. 바로 주어에 해당하는 이가 깨서 주격조사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체가 되겠죠. 자, 이제 여기서는 할머니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머니께. 깨가 뭐라고 했어요? 에게의 높임말이죠. 할머니에게라고 하지 않은 이유. 할머니가 높으니까. 만약 할머니가 아니라 동생에게, 그럼 동생이 객체겠죠. 대신에 그럴 때는 낮춘 거잖아요. 할머니니까 높인 거예요. 객체, 높임. 할머니가 객체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철수는 화자, 고모는 청자, 아버지는 주체, 할머니는 객체라는 것을 이 예문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고, 놀랍게 이 예문에는 세 가지 높임법이 그래서 동시에 쓰여요. 세 대상을 다 높인 거예요. 고모도 높였고 아버지도 높였고 할머니도 높인 거예요. 자, 어떻게? 고모는 청자로서 어떻게 높였어요? 용돈을 들이셨어 요라고 높인 거죠. 바로 여기에 상대 높임법이 쓰인 거예요. 대신에 상대 높임법 중에서 해 요체를 썼다고 해요. 이 등급에 의하면.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높임의 등급 바로 해요체예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해요체를 많이 써요. 형에게도 해요.
뭐 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족의 어떤 보통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되는 형제 간에 막 반말 비슷하게 쓰잖아요. 하지만 해요체 많이 쓰겠죠. 엄마 뭐뭐 좀 해주세요. 아빠 뭐뭐 해요. 선생님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체로 우리가 많이 쓰죠. 요를 빼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요를 뺐다면 동생에게 말했다면 요를 안 썼겠죠. 그래서 철수의 동생 영수라면 영수야 용돈을 들이셨어 하고 끝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요가 들어가죠. 이게 해요체의 특징. 상대 높임법. 자, 아버지께서 그래서 어땠어요? 들이시었어요. 여기에 시가 있는 거예요. 과거 회상을 위해 셔으로 줄인 거지만 실제로는 들이신 거잖아요. 가신 거예요. 오신 거예요. 보신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깨서 시가 있어요. 깨서 시. 그리고 중요한 세 번째. 바로 할머니를 어디에서 높였죠? 할머니께 특정 조사와 함께 드린 거죠. 주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드렸다라고 말하는 특수한 어휘를 통해 높였어요. 이게 바로 객체 높임이에요. 따라서 이 한 문장 안에 등장인물 4사람, 한 문장 안에 높임법 3가지, 한 문장 안에 3가지 높임법이 모두 다 쓰여서 다 높인 거예요. 높임법이 쓰였지만 안 높일 수도 있어요. 아까처럼 해요체가 아니라 해체를 썼으면 안 높였겠지만 결국 이렇게 다 높인 거죠. 이 안에 상당히 많은 그리고 상당히 정교한 문법이 들어있어요. 꼼꼼하게 봐주시고 뒤에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중에 첫 번째 쉬운 것 주체 높임. 방금 했던 예문 다시 기억해 주세요. 할머니, 아니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어땠다고요? 바로 아버지께서 들이시었다. 시. 그래서 주체 높임은 기본적으로 깨서와 시가 나와야 돼요. 깨서와 시. 그러면은 100% 주체 높임법입니다. 깨서와 깨는 다르다고 했어요. 깨서는 주체 높임의 이가의 조사. 깨는 객체 높임의 애계의 높임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어쨌든 주체가 되는 사람을 높인다. 뭐 이 정도면 되겠어요. 자, 다만 이제 주체 높임에서 중요한 게 바로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 이 간접 높임이 또 KBS 한국어 시험에 잘 나오는데요. 자, 직접 높임은 계속 깨서 시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이제 다 알겠어요. 반면에 이제 간접 높임이 중요한데요. 간접 높임은 사람 자체를 높인다기보다는 그 대상의 신체라든지 아니면은 소유물이라든지 사물 등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 할머니께서 귀가 밝으시다. 어떤 분은 선생님 어떻게 귀를 높여요? 할머니를 높여야죠. 근데 신체가 나왔다는 거예요. 대상의 신체. 귀가 밝으시다. 전혀 문제 없어요. 아니면은 다리가 아프시다. 뭐 이런 거 하죠. 할머니께서 다리가 아프신 거예요. 맞아요. 무엇으로? 간접 높임으로. 간접 높임을 쓰는 이유. 신체를 높이다 보니까. 그래서 시를 할머니, 사람한테 붙이는 게 아니라 지금 사물이나 신체 뭐 또는 소유물에 높이는 거라고 봐요. 맞아요. 허리가 아프시다. 알겠죠? 다만 참고로 진짜 할머니 자체를 높이고 싶을 때는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 이러면 직접 높입니다. 할머니께서 편찮으신 건 직접 높임, 할머니의 다리가 허리가 아프신 건 간접 높임입니다. 자, 또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말씀. 사실 여기에다가 말씀이 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틀리다는 거죠. 계시다는 사람만 쓰는 거예요. 역시 선생님께서 계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말씀이 계시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시겠다. 말씀이 있다. 알겠죠? 그래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말씀이 있겠습니다.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다 맞지만 말씀에다 계시다를 쓰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은 직접 높임에 쓸 수 있는 그 사람이 아니라 간접 높임의 형태의 어휘라고 보면서 말씀이 있으시다. 그렇죠? 참고로 우리 책에는 말씀은 2가지, 우리 국어에서 특이하게 높임도 되고 낮춤도 되는 단어라고 나와요. 지금처럼 보면 이거 높인 거잖아요.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대신에 말씀은 낮춤말도 써요. 선생님, 제 말씀 좀 들어보세요.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낮춤말이에요. 벌써 자기를 낮춘 거죠. 그래서 말씀은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는 단어니까 예문을 보고 판단해야 돼요.
한 문장에 동시에 쓰기도 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선생님의 말씀은 높인 거예요. 드릴 말씀은 낮춘 거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간접 높임입니다. 자, 그래서 간접 높임 중에서도 좀 어색해 보이는 과거 시험 문제 중에 하나가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제 넥타이 어떻습니까? 자, 어쨌든 선생님의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어때요? 맞아요. 근데 왠지 넥타이를 높이는 것 같잖아요. 소유물, 주체와 관련된 사물,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넥타이가 멋있으시네요. 넥타이가 멋지시네요. 약간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간접 높임의 예문들도 아주 매력적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시험에 잘 나오는 높임말 실수의 사례라는 게 있어요. 최근에 우리가 과잉 높임이라는 거 쓰거든요. 특히 어디에서? 커피숍 같은 데서. 그런 음식점에서. 이런 데 우리가 잘못 쓰는 과잉 높임. 음료 나오셨어요. 자, 샷은 시엇의 준말, 아까 주체 높임에 쓰는 선어말 어미라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써야죠. 여기도 음료를 높인 거예요. 안 돼요. 음료가 나오신 게 아니고요. 그냥 음료는 나왔습니다만 하면 돼요. 씁니다는 사람을 높이는, 청자를 높이는 거고 음료는 나온 거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알면서도 또 뭔가 이렇게 상대방이 기분 나빠할까 봐 과잉 높임을 한대요.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라고. 뭐 정말 생크림 올라가셨어요. 이상하죠. 생크림을 높인 거예요. 안 돼요. 계산하실게요도 우리가 잘못 쓰는 대표적인 어미. 리을게요는 자신의 의지에 쓰는 거예요. 뭐 제가 열심히 할게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합격할게요. 이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계산하실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계산해 주세요. 약간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리을게요를 우리가 가장 잘못 쓰는 게 병원에 가면은 다 잘못 쓰더라고요. 주사 맞으실게요. 좀 따끔하실게요. 이리 오실게요. 여기 앉으실게요. 뭐 이런 거 해요. 다 틀린 거예요. 리을게요. 이거는 자신의 의지에만 쓰는 거예요. 주문 되셨어요가 아니라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실게요. 방금 했네요. 이쪽으로 오십시오. 그 메뉴는 안 되세요. 무슨 말이에요? 메뉴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과잉 높임의 사례인데 진짜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음 중 높임법이 잘못된 것은? 이라는 시험 문제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상대 높임이라고 했어요. 자, 아까 우리 했던 예문 또 갑니다. 고모 했잖아요. 고모. 상대죠. 근데 상대 높임이라는 말 속에는 높일 수도 있고요. 낮출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로 상대 높임 법이라고 해야 되겠죠. 높임 표현 법이니까. 다만 상대 낮춤이라는 말은 없지만 상대를 높일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 높임 낮춤을 포함해 상대 높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대신에 거듭 높이거나 안 높여 말할 수 있는데요. 이제 표로 우리 외워야 된다고 했고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벌써 용어의 느낌이 오죠. 격식체는 격식적으로 쓰는 말. 주로 언제? 옛날에. 과거에는 산업공상의 신분제였기 때문에 격식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특히 군사부 일체라고 해서 임금에게 또는 선생님에게 부모에게 쓸 때는 되게 격식적으로 군대에서 쓰는 일종의 단학가처럼 하십시오체 이렇게 많이 썼다는 거예요. 요즘 누가 부모님에게 엄마 왔어요?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오셨습니까 어머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격식체. 그래서 격식체의 숫자 4가지를 먼저 기억해 주세요. 격식체는 주로 의례죠. 특히 약간 공적인 자리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회사 사장님을 만났는데 사장님 앉으세요. 막 뭐 드릴까요? 이렇게 잘 안 할 거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무엇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아까 공손하게 하잖아요. 그게 격식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격식체는 뒤에 나오지만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라는 일종의 4가지로 등급이 나누어지고요. 자, 비격식체니까 이제 현대 사회에 좀 친근하게 더 많이 써요. 그래서 가까운 사이. 거듭 현대에는 이제 신분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두루두루 쓴다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해요체 아까 했죠. 아니면 해체. 그래서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는 딱 2가지로 쓰입니다. 격식체, 비격식체로 먼저 시작을 했고요. 자, 이것을 표로 만들면 크게는 결국 2가지지만 우리가 작게 나누면 6가지예요.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출발하되 4가지.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말이 좀 어렵지만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라고 빨리 외우셔야 하고요.
자, 두 번째는 해, 요체, 해체. 바로 요만 붙은 거예요. 같은 해인데 해, 요인지 아니면 요를 뺀 해인지. 비격식체가 친숙한 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해요체를 많이 쓰니까. 특히 빨리 해, 요, 빨리 가, 요, 먹어, 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이거잖아요. 전부 종결된 말 뒤에 요가 붙는 거예요. 요를 생략해도 되죠. 요를 생략하면 해체가 되고요. 요를 붙이면 해요체가 돼. 자, 문제는 이게 이제 어려운 이유는 등급이 문장의 종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하십시오라고만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하오, 하게, 해라라고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미세한 변화를 이 표를 통해서 잘 보셔야 되는데 제일 쉬운 것은 평서법이에요. 같으니까 하십시오, 하십시오의 느낌처럼 하십니다, 십시오, 십니다가 그대로 나오겠죠. 하오도 쉽겠죠. 오로 끝나니까. 오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아닌 게 있다는 거예요. 아닌 걸 같이 보셔야 돼. 어쨌든 주로 옛날에 아주 높이는 건 군사부, 대신에 예사 높이는 것은 주로 노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하오체를 흔히 예사 높임이라고 하는데 아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사 높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사 높인다는 것은 주로 노부부끼리 쓴다고 생각하면 돼요. 젊은 부부들이야 뭐 예를 들어 뭐 오빠 뭐 누구야 이렇게 서로 하기도 하지만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서로를 좀 존중하잖아요. 여보 이리 오시오, 알았소, 잘 들구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바로 하오체. 그래서 하오체는 이 구려와 함께, 구려는 서로 높이는 거예요. 잘 가는 구려, 또는 잘 먹는 구려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자, 이 구려가 포함되어 있어요. 구려가 여기도 보이죠. 명령에도 쓰고요. 빨리 가구려 이렇게 명령하듯이 할 수도 있고요. 감탄형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빨리 갑시다. 알겠죠? 서로 존중. 하오체. 하오체. 자, 하계체는 사실은 글자 안에 모양이 같은 어이에 애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개, 세, 네. 개, 세, 네. 이건 이제 예사 낮춘 건데요. 예사 낮춤에는 거의 동일한 어미, 개, 세, 네가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하계체라고 외우는 순간 뭐뭐 하게, 뭐뭐 하세, 뭐뭐 하네. 그렇죠? 살짝 낮춘 거예요. 주로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쓰는 거냐면은 장모님이 이렇게 사위에게 쓸 때 있잖아요. 김서방, 박서방, 정서방, 어서 오게, 어서 들게, 어서 뭐뭐 하세, 우리 뭐뭐 하게나 이런 거 하죠. 이런 게 살짝 낮춘 거예요. 아니면 대학에서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대학생들에게 쓸 때 살짝 낮춰요. 예사 낮춤. 완전히 낮추지는 않는 거죠. 하계체입니다. 자, 역시 글자 모양에 개, 세, 네가 있지만 아닌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먼과 구려를 구별하기도 해야 돼. 구려는 노부부라고 했어요. 잘 가는 구려, 높인 거예요. 하지만 여기는 잘 가는구먼, 자네. 자네의 느낌이 딱 오죠. 자네. 자네면은 충분히 하계체의 느낌과 같아요. 자네. 살짝 낮춘 거죠. 노부부는 살짝 높인 거라고 했어요. 헤라체는 완전히 쉬워서 진짜 라라고만 나오면 쉽지만 또 라라고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평서문에 간다. 야, 간다를 우리는 나는 간다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상대방에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뭐뭐 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 요를 붙일 수 없는, 요를 붙일 수 있으면은 해요체 해체거든요. 같은 낮춤 중에서도 헤라체는 아주 낮춘 거예요. 아주 낮춘 거지만 완전히 기분 나쁘게 낮췄다는 게 아니고요. 등급상으로 아주 낮춤 등급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야, 그냥 너, 동생에게 쓰듯이 이렇게 하면 돼요. 야, 가냐? 가니? 가렴? 가자? 가는구나?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등급의 차이, 하십시오, 자오차, 하계체, 헤라체를 잘 구별하고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높임 2개, 낮춤 2개. 이름은 아주, 예사, 예사, 아주. 이렇게 딱 그대로 표대로만 적용하면 돼. 다만 헷갈리는 게 아까 뭐라고 했냐면 헤라체와 해체를 좀 구별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고 했어요. 둘 다 낮은 거니까. 둘 다 낮은 거니까. 격식체의 헤라체와 비격식체의 해체를 구별하는 건 방금 이야기했듯이 요를 붙일 수 있어서 빼면 비격식체고
요를 붙일 수 없으면 해라체. 왜냐면 우리말에는 해라요가 없죠. 야, 빨리 해라요 없잖아요. 대신에 해요 했어요. 가라요 없지만 빨리 가요 있죠. 그래서 요를 붙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판단하면 돼요. 요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는 해요체고 빼면 해체. 요를 붙일 수 없는 거라면 해라체, 격식체입니다. 여기는 어차피 요가 다 들어가겠죠. 요가 들어가서 해요체고. 여기는 다시 요를 붙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가요, 가지요 이렇게 되죠. 요를 빼면 해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를 쓰는 것을 두루두루 쓰는 두루 높임이라고 하고요. 요를 뺀 것을 두루 낮춤이라고 해요. 결론적으로 상대 높임은 이게 전부 다인데 다시 한번 격식체, 비격식체. 그리고 하십시오체. 예전에는 합쇼체라고도 했어요. 줄여서 하십시오가 합쇼. 사실 합쇼는 많이 썼던 말이 중국 음식점에 손님 들어가면 어서 옵쇼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게 사실은 어서 오십시오예요. 아주 공손하게 한 말인데 빨리 하다 보니까 줄여서 그런 건데요. 합쇼체 또는 하십시오체. 그리고 하오체. 하오체는 요즘 잘 안 쓰기 때문에 시험에 나와요. 격식적인 예사 높임입니다. 노부부끼리라고 했어요. 하오체, 하계체, 해라체. 그리고 해요체, 해체까지. 자, 꼭 이 표는 다 외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 높임이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 높임 중에 하나 더 중화체라는 게 있어요. 중화라는 것은 보통 중간, 가운데쯤에서 약간 조화롭게 한다. 그런 이제 중화입니다. 뭐 절충, 중용 약간 이런 개념이죠. 우리가 명령을 하는데 막 대놓고 야, 너 빨리 해라. 이렇게 약간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사회 대중, 신문, 표어, 포스터, 시험 문제 이럴 때에는 명령을 하더라도 직접 명령보다 간접 명령의 형태를 쓴다. 그것을 중화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인쇄 매체니까 신문 같은 거예요. 뭐 대중 매체 이런 거예요. 간접 발화의 성화. 불특정 다수라고 해서 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동생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집단에 쓰는 거라면 이때는 해라체가 아니라 하라체를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해라를 쓰면 해라체고요. 하라 그러면 하라체인데 다시 한번 어떻게 구별한다고요? 해라체는 직접 명령일 때. 동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직접 명령인 해라를 쓰겠죠. 그래서 해라고 줄여도 돼요. 라를 빼고. 그래서 해라체에 해당하는 직접 명령이에요. 야, 빨리 해. 빨리 해라. 됐죠? 다만 하라체는 간접 명령. 이것이 바로 중화체라는 거죠. 그러면 누구에게 약간 다수, 집단, 신문, 표어, 시험 문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라 또는 뭐 공부하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서술어 기억나는 것. 다음 중 알맞은 답을 고르라. 고르시오. 이게 중화체. 야, 골라. 동생이라면. 야, 답 골라봐. 골라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직접 명령과 간접 명령을 구별하되 이 하라체를 우리는 중화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중화체. 여기 보이죠? 물음에 답하라. 답하라가 맞다고요? 답해라가 맞다고요? 둘 다 맞는데 답해라는 직접 명령, 답하라는 간접 명령. 대책을 세우라예요? 대책을 세워라예요? 세워라는 직접 명령. 야, 빨리 해. 대책 세워라. 하지만 세우라, 세우시오 이런 거는 간접 명령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중화체까지 상대 높임법에 나오기 때문에 설명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높임법, 객체 높임입니다. 자, 원래는 용어상으로는 가장 낯선 게 객체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 10글자로 외웠죠.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이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여기 보이죠? 을을의 대상, 애객계의 대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에 했던 예문, 철수가 고모에게 했던 말, 고모, 아버지께서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셨어요 했을 때 그 할머니가 객체라고 했죠. 왜? 할머니께 그랬으니까 객체라는 거예요. 만약에 할머니 저희 왔어요. 할머니 이렇게 할머니를 불렀으면 할머니는 청자였겠죠. 상대. 할머니는 그때는 상대. 만약 할머니께서 그럼 주체였겠죠. 근데 할머니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객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객체는 딱 특수어휘나 특수조사. 특수조사는 딱 께 하나밖에 없어요. 께.
깨 나오면 무조건 객체에 해당하는 특수조사고요. 그런데 특수어휘 딱 4개. 곱하기 하면 8개의 특수어휘를 통해 높인다고 해요. 자, 그래서 보통은 주다를 높여서 들이다. 대신에 성분으로 보면은 들이다가 누구께 들이는 거잖아요. 객체를 높이는 단어예요. 또 모시다도 원래 데리다를 높이는 거죠. 데리다. 따라서 친구는 데리고 가고 할머니는 모시고 가겠죠. 할머니를 모시고 가니까 목적어를 높이는 거예요. 또 여쭙다나 여쭈다는 우리 앞에 복수 표준어였는데 역시 묻다. 친구에게는 물어보는 거고요. 여쭙다는 할머니께, 선생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이 결국 객체를 높이는 특정 어휘라고요. 뵙다나 뵈다는 똑같은 말이에요. 다만 활용은 다르지만 보다를 높인 거죠. 역시 보다를 높여서 뵙다가 돼. 그래서 번호를 붙이면 4개. 주다, 들이다, 데리다, 모시다, 묻다, 여쭙다 또는 여쭈다, 보다, 뵙다 또는 뵈다. 이러면 객체 높이면 끝나요. 외운다면 4개의 특정 어휘. 객체는 목적어나 부사의 대상. 다 요것만 외우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가는데 아버지가 객체인 이유 목적어의 대상이니까. 특정 어휘 모시다 나왔잖아요. 특정 어휘가 나오는 순간 객체 높이. 선생님께, 선생님이 객체인 이유 께 드렸잖아요. 특정 어휘 들이다. 목적어의, 그러니까 부사어의 대상이죠. 목적어는 여기는 이제 필요 없는 거고 부사어의 대상인 선생님, 객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객체를 다 높인다는 건 아니고요. 만약 아버지를 모시고 갔지만 나는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러면 객체는 있는데 안 높인 거죠. 객체는 있지만 또 선생님께 선물을 드렸지만 동생에게 선물을 주었다. 그러면 동생은 객체이지만 높이지는 않은 거예요. 시험에 이렇게 객체를 높이는 경우로 나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크게 3가지 높임법,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을 모두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빠르게 복습한다면 주체 높임은 깨서시, 깨서시. 그리고 또 주체 높임과 가운데에서는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다고 했어요. 신체, 소유물 또는 아까 말씀 같은 거 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상대 높임, 격식체, 비격식체. 하십시오체, 하오체, 하계체, 헤라체, 해요체체. 그러니까 이 외우는 걸 좀 부담스러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는 우리 가야 됩니다. 또는 아주 높임, 예사 높임, 예사 낮춤, 아주 낮춤, 두루 높임, 두루 낮춤이라는 등급을 묻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바로 객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의 대상, 특정 단어 4개, 주다, 들이다, 묻다, 여쭈다, 보다, 뵙다, 데리다, 모시다. 이런 형태의 어휘로 바로 조사와 함께 을을이 붙었거나 에게 깨가 왔을 때 결국 객체 높임이라는 걸 알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요.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다 됐죠. 번역 표현은 짧게 앞에서 살짝 언급했던 영어식 표현, 일본어투의 표현. 그중에 뭐뭐의 다름 아니다. 이것도 영어 해석이 자주 나와요. A is no other than B 할 때 뭐뭐의 다름 아니다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다름 아니다가 아니라 무엇이나 다름없다. 훨씬 우리말의 어순에 맞고 표현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또 뭐뭐에로의 거듭 이야기지만 일본어 노라는 말이 조사들 뒤에 계속 붙어요. 막 범죄 와의 전쟁, 에리프롬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식으로 격조사 뒤에 의를 남용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걸 다 번역 뒤에 표현으로 봐요. 조사 하나만 쓰면 돼요. 통일의 염원 이렇게 말이죠. 하나는 뭐 영어식 표현, 하나는 일본어식 표현 이런 게 지금 나왔고요. 또 역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뭐에 있어서라는 말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니 오이데라는 말을 좋아하는데 공부하는데 있어서, 일하는데 있어서, 배우는데 있어서 막 이렇게 많이 써요. 그런데 결국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는 뭐뭐 하는 데에 있다. 이런 식의 우리가 서술어를 쓰는데 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무엇이다 라든지 아니면 에 있어, 있어서라고 쓰더라도 뒤에 걸 빼면 돼요. 그냥 앞에 에만 남기면 돼요.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가 아니라 공부하는 데에 또 중국 시장화 과정에 있어가 아니라 시장화 과정에 이렇게 격조사, 부사 격조사에 하나만 쓰면 돼. 전형적인 번역투의 사례 반복해서 나와요. 자, 이것도 뭐뭐에 의해서 역시 영어의 전치사들 남용할 때가 있어요. of, for, to, from, with 이런 걸 되게 남용하는데요. 그래서 뭐뭐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능동 표현으로 가는 거죠.
의해 된 것이 아니라 팀은 개발한 거죠. 능동 표현과 함께. 역시 뭐 이 배는 폭풍우와 함께 침몰한 게 아니라 폭풍우 때문에 침몰한 거. with를 남용해도 안 돼. 다시 한번 from이나 for 같은 이런 전치사들을 남용하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은 하였다. 이렇게 쓰는 것이 더 적절하겠죠. 자,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can not too much 구문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지 않아. have 동사, 가지다의 남용 등등 포함하여서 자주 쓰이는 것이 계속 나와요. 무궁무진 새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번역대의 표현도 다시 한번 한 번 가지고는 어떤 공부도 좀 쉽지 않죠. 휘발성이 강하니까 2번 또는 뭐 3번 정도 보시면은 차곡차곡 누적됨으로써 티끌모아 태산이 되어서 여러분의 양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사실 이제 정말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중간에 더 공부하고 싶은 더 잘하고 싶은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특강을 통해서 제 교재와 일체 또는 플러스 알파를 통해 여러분 시험 보시는데 도움이 되고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라고 또 우리가 준비한 선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총 10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목표 또 뜻하시는 꿈 모두 다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